제국들의 부를 통제하고 거대한 전쟁에 자금을 대고 또 글로벌 금융시장의 방향을 결정지으면서도 정작 자기 집이 세워진 땅조차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와, 그거 진짜 궁극의 모순이네요. 그렇죠. 보통 우리는 뭐 세계적인 부를 떠올릴 때 거대한 금고나 뭐 화려한 궁전부터 직관적으로 상상하곤 하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열어볼 금고는 그런 두꺼운 강철이나 복잡한 비밀번호로 잠겨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걸로 잠겨 있는 거죠? 전쟁으로 폐허가 된 유럽 대륙을 은밀하게 가로지르는 마차들, 그 안에서 오가는 암호화된 편지들, 그리고 약간 혈통이라는 아주 배타적인 네트워크로 굳게 닫혀 있죠. 아, 누군지 알 것 같네요. 사실 금융의 역사를 파헤치다 보면 가장 흥미로운 진실들은 언제나 그 눈에 보이는 명확한 숫자나 장부 뒤에 숨어 있거든요. 맞아요. 우리는 막 이윤을 남기고 자본을 재투자하는 건조한 산수 공식에 익숙하지만 거대한 부가 권력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훨씬 더 복잡하고 유기적이죠. 네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깊게 빠져볼 주제, 바로 로스차일드 가문의 세계로 발을 들이는 순간 그 뻔한 공식들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로스차일드. 이름만 들어도 막 엄청난 무게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단순히 돈이 엄청나게 많은 가문이라는 피상적인 이미지를 넘어가지고 250년 전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그 작고 칙칙한 유대인 게토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세계 자본주의의 진짜 문지기가 되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 과정이 정말 영화 같죠? 이 가문을 둘러싼 수많은 신화와 그 짙은 안개를 걷어내고 나면 자본주의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해 왔는지 그 뼈대를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를 위해 아주 흥미롭고 다각적인 출처들을 준비했습니다. 오, 어떤 자료들인가요? 1900년대 초반에 로스차일드 사촌들이 주고받은 내밀한 편지를 분석한 하산 말릭 박사의 학술 논문부터요. 역사적인 가짜뉴스를 팩트체크한 언론 보도, 그리고 오스트리아 빈 지부의 미술품 수집 양상에 대한 연구도 있고요. 미술품까지요. 범위가 엄청 넓네요. 네네. 거기다 현재 로스차일드 금융그룹을 이끌고 있는 아리안드 로스차일드 CEO의 심층 인터뷰까지 싹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와, 완벽하네요.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을 위해 무성한 음모론의 껍질은 저희가 과감히 벗겨내겠습니다. 네, 철저히 팩트 위주로요. 이들이 실제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부를 축적했고 치명적인 위기들을 어떻게 돌파했으며 또 현대 금융에 어떤 실제적인 족적을 남겼는지 지식의 정수만 뽑아내보죠. 자, 이 내용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볼까요? 좋습니다. 이야기의 출발선은 18세기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유덴가세라는 유대인 거주 지역입니다. 유덴가세면 그 이른바 게토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도 없었고 밤이나 휴일에는 게토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어요. 바로 이 억압적인 환경에서 마이어 암쉘 로스차일드가 고대 주화랑 메달을 수집해서 귀족들에게 파는 환전업으로 첫 발을 내딛습니다. 아, 처음부터 거창한 은행업이 아니었군요. 네네, 아주 작은 시작이었죠. 그리고 당시 집문 앞에 붉은 방패가 걸려 있었는데 독일어로 붉은 방패를 뜻하는 로트실트, 그러니까 로스차일드라는 가문의 이름이 바로 여기서 탄생했습니다. 오, 이름의 유래가 그거였군요. 붉은 방패. 네, 그는 엄청난 수완으로 헤센캐슬 대공의 자산을 관리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부의 초석을 다지게 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대공이 나폴레옹의 프랑스군을 피해 도망가면서 자기 전 재산을 마이어 암셀에게 통째로 맡기고 갔다는 대목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만큼 절대적인 신뢰를 쌓았다는 거죠. 네네. 근데 제가 정말 놀란 건 그 다음의 치밀한 전력입니다. 마이어 암셀이 자신의 5 아들을 독일, 프랑크푸르트, 오스트리아 빈, 영국 런던, 이탈리아 나폴리, 그리고 프랑스 파리로 보내잖아요. 네, 이른바 5개의 화살을 꽂은 거죠. 그러니까요. 당대 유럽의 핵심 거점들의 아들들을 파견한 건데 이건 마치 막 18세기에 이미 클라우드 기반의 다국적 기업 네트워크를 세운 것과 같잖아요. 완벽한 비유네요. 진짜 시대를 앞서갔죠. 근데 여기서 합리적인 의심이 하나 듭니다. 사실 단순히 런던이나 파리 같은 대도시의 지점을 여러 개 낸다고 다 세계적인 거물이 되는 건 아유, 절대 아니죠. 그쵸. 요즘도 해외 진출을 했다가 뭐 정보 부족이나 현지화 실패로 망하는 기업이 수두룩한데 이들은 대체 어떻게 이 네트워크를 작동시킨 건가요?
그 어떻게가 바로 로스차일드를 평범한 은행가에서 거대한 제국으로 만든 핵심입니다. 그들은 단순하게 지점만 낸 게 아니라 당대 최고의 암호화된 정보통신망을 구축했어요. 통신망이요? 18세기예요? 네, 마이어 암쉘이 유언으로 남긴 제일 원칙이 흔들림 없는 단합이었거든요. 그래서 형제들은 자신들만 고용한 전담 파발꾼에다가 가장 빠른 마차, 심지어 비밀을 숨길 수 있는 특수 선박까지 운행했습니다. 와, 물류와 통신 인프라를 직접 깔아버린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주고받은 편지는 히브리어랑 이디시어가 섞인 가문만의 고유한 암호로 작성되었습니다. 아, 진짜요? 스파이들이 가로채도 못 읽겠네요. 네매, 설령 각국 정부가 편지를 뺏어도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해독을 못하는 거죠. 나폴레옹 전쟁 당시에 런던에 있던 셋째 네이선하고 파리에 있던 막내 자크는 적국에 나뉘어 있었잖아요. 그쵸, 영국이랑 프랑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통신망 덕분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단순히 편지를 자주 쓴 게 아니라 물리적인 통신망이랑 독자적인 암호 체계로 완벽한 보안 시스템을 갖춘 거군요. 전쟁 중인 적국 사이에서 형제들끼리 막 금괴와 어음을 패스하면서 양쪽 정도의 돈줄을 쥐고 양면 베팅을 했다니 진짜 세계의 문지기가 될 만하네요. 네, 정보가 곧 돈이던 시절이니까요. 근데 나폴레옹 전쟁 하니까 로스차일드 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가장 유명한 신화가 하나 떠오릅니다. 바로 1815년 워털루 전투 주가 조작 사건이죠. 아마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 그 전설적인 이야기 말이죠. 네, 런던의 그 네이설 로스차일드가 압도적인 정보망으로 하루 일찍 영국군의 승전보를 듣고는 거래소에 가서 막 엄청 슬픈 표정으로 영국 국채를 내다 팔았다는 그 이야기요. 맞아요. 거짓 패전 소문을 낸 거죠. 그래서 시장에 패전 소문이 쫙 퍼져서 국채가 휴지 조각이 되니까 그걸 헐값에 싹쓸이해서 무려 2천만 프랑크의 차익을 당겼다. 사실 저도 이거 막 엄청난 경제 상식이나 대단한 투자 일화처럼 알고 있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근데 제가 이번 출처 자료들을 보면서 완전히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이 일화가 1846년에 사탄이라는 가명을 쓴 조르즈 데른바엘이라는 반유대주의자가 쓴 악의적인 정치 팸플렛에서 시작된 완전한 가짜뉴스라면서요. 네, 그 자료를 정확히 보셨네요. 영국 킹스턴 대학의 브라이언 캐스카트 교수의 연구가 그 신화의 실체를 명확하게 파헤쳤습니다. 금융가들에 대한 반감을 부추기려고 진짜 소설처럼 지어낸 이야기였어요. 30년 뒤에요, 세상에. 캐스카트 교수가 당시에 실제 런던 거래소 기록이랑 언론 보도를 싹 다 팩트체크해 보니까 런던 채권 시장에서는 그날 그런 대폭락이나 급등 사태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대폭락장이 없었다고요? 전혀 없었어요. 게다가 워털루의 승전보를 런던에 가장 먼저 가져온 사람도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구였나요? 벨기에 겐트에서 소식을 듣고 바다를 건너온 미스터 C라는 익명의 인물이 정부 공식 발표보다 12시간 일찍 런던 시내에 소문을 냈던 거예요. 아, 미스터 C요? 네, 물론 네이선이 전황을 빨리 파악하고 합리적인 자산 운용을 했을 수는 있지만 막 시장을 기만하고 조작해서 천문학적 돈을 쓸어 담았다는 건 반유대주의가 만들어낸 명백한 음모론입니다. 야,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이겁니다. 만약에 주가 조작 같은 그런 얄팍한 사기극으로 세계적인 부를 거머쥔 게 아니라면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19세기의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거물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워털루 음모론을 빼버리면 결국 이 가문의 진짜 무기는 뭐였나요? 그 진짜 무기는 바로 신용과 이를 바탕으로 한 시장 통제력이었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하산 말릭 박사의 논문을 보면요. 1906년부터 1914년 사이 런던과 파리의 로스차일드 사촌들이 주고받은 편지들이 등장하거든요. 네네. 이 편지들을 보면 이들이 단순한 돈벌레가 아니라 거시적인 게이트키퍼였다는 게 확실히 증명됩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길래요? 간시 러시아 제국은 포그롬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탄압하는 엄청 끔찍한 반유대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스차일드 가문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짓밟는 이 행위에 대한 항의로 수익성이 엄청나게 높았던 러시아 국채 발행 신디케이트 참여를 전면 보이콧해버립니다. 오, 여기서 신디케이트라는 개념을 잠깐 짚고 넘어가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정부가 막대한 빚을 내기 위해 국채를 발행할 때 거대 은행들이 연합체를 만들어서 그 채권을 도매상처럼 한꺼번에 싹 사들인 다음에 시장에 유통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정확해요. 즉
로스차일드가 신디케이트 참여를 거부했다는 건 가장 강력한 도매상이 러시아 채권 취급을 아예 거절했다는 뜻입니다. 와, 엄청난 압박이네요. 심지어 이들은 러일 전쟁 때 러시아의 적국인 일본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까지 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자료 중에 일본 제국의 1905년 국채 발행 증서를 보면 런던 로스차일드 은행이 핵심으로 참여한 걸 명확히 확인할 수 있죠. 약간 수익률만 쪼준 게 아니라 가치관에 반하는 국가에는 자본의 줄을 그냥 끊어버리는 금융 제재를 직접 가한 거네요. 맞아요. 근데 뭐 일개 가문이 채권을 안 산다고 해서 러시아 같은 거대한 제국이나 글로벌 시장이 진짜 타격을 받았나요? 그 타격의 메커니즘이 바로 게이트키퍼의 진정한 힘을 보여줍니다. 역사가들은 보통 1907년에 미국에서 발생한 거대한 글로벌 금융 패닉의 원인을 1906년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으로 인한 막대한 보험금 지급 사태에서 찾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로스차일드의 내밀한 편지들은 시장 이면에 완전히 다른 뇌관을 보여줍니다. 1906년 여름에 런던 로스차일드 사촌들이 파리에 보낸 편지에는 러시아 증권의 부진이 런던 시장 전체에 먹구름을 들이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런던 시장 전체예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투자자들에게 로스차일드는 단순한 은행이 아니라 일종의 시장의 신호등이었어요. 세계 최고의 정보망을 가진 로스차일드가 저 채권을 안 산다. 저건 독극물이 분명하다. 이렇게 시장 전체가 인식해버린 거죠. 아, 로스차일드가 안 사면 아무도 안 사는 거군요. 네네. 그들의 평판과 신용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권력이 되어서 런던 채권 시장 전체를 짓누르는 핵심 원인이 된 겁니다. 와, 이 엄청난 금융 권력을 구축했다는 사실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네요. 돈으로 뭐 전 세계 금융의 문지기가 되긴 했지만 19세기 유럽에서 신흥 부자라는 타이틀만으로는 그 어릴 적 유대인 게토의 꼬리표를 완전히 뗄 수는 없었잖아요. 그쵸. 엄청난 차별이 존재했죠. 전통적인 귀족들은 여전히 이들을 졸부라면서 뒤에서 멸시했을 때고요. 그래서 이들의 다음 행보는 단순히 돈을 막 불리는 게 아니라 사회적 정당성을 제조하는 것이었군요. 제가 오스트리아 빈 지부의 미술품 수집 역사를 다룬 연구자료를 보니까 이들이 부를 문화적 권력으로 바꾸려고 진짜 엄청난 공을 들였더라고요. 그 문화적 정복의 과정이 아주 치밀하고 흥미롭습니다. 막대한 부를 쌓아서 제6왕조라고까지 불렸지만 주류 사회에 완벽하게 편입되기 위해서는 돈만으로는 살 수 없는 취향이라는 무기가 필요했던 거죠. 요즘으로 치면 뭐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나면 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축구 구단을 막 인수하거나 타임지 같은 유서 깊은 미디어를 사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사회적 영향력과 품격을 사는 것과 아주 비슷한 맥락이네요. 네, 아주 정확한 비교입니다. 근데 그 빈 지부의 수집 양상을 보면 아주 묘한 이중성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약간 닥치는 대로 막 사들이다가 점차 취향이 정교해지는데 한편으로는 화려한 바로크나 로코코 미술 같은 철저한 귀족 취향을 쫓으면서도 동시에 17세기 네덜란드 풍속화를 엄청나게 수집했단 말이죠. 맞아요. 그 부분이 핵심이죠. 네덜란드 풍속화는 왕이나 귀족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그린 건데 이건 단순한 신분 세탁이나 막 과시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이중성이 바로 로스차일드의 콤플렉스와 자부심을 동시에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화려한 궁전을 짓고 로코코 미술을 수집한 건요. 과거 유대인 게토에서 억눌려 살면서 절대 누릴 수 없었던 선조들의 결핍을 채우고 귀족적 권위를 모방하려는 강렬한 욕망이었어요. 아, 결핍에서 온 모방이군요. 하지만 17세기 네덜란드 그림을 수집한 이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는 왕이나 귀족의 핏줄이 아니라 상업과 무역으로 부를 일군 시민들, 즉 부르주아들이 사회의 중심이 된 황금기였잖아요. 그렇죠. 상인들의 시대였죠. 로스차일드 가문은 그 그림들을 수집하면서 오직 자신들의 능력과 노력으로 부와 명성을 일구어낸 시민 계급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투영한 겁니다. 결핍을 모방으로 채우는 동시에 자신의 뿌리를 예술로 긍정하는 고도의 심리적 전략이었던 셈이죠. 와, 핏줄에 대한 콤플렉스와 자수성가한 자부심이 캔버스 위에서 딱 교차하는 거군요. 이런 문화적 장악력은 프랑스 지부의 와인 사업, 바로 그 유명한 샤통 무통 로칠드 스토리에서 완전 정점을 찍습니다. 무통 와인. 빠질 수 없는 이야기죠. 1853년에 와이너리를 인수했는데 1924년에 필립 드로칠드가 와인 역사상 엄청난 혁신을 일으켜요. 바로 샤토 병입을 최초로 도입한 겁니다. 맞아요. 그전까지는 시스템이 완전 달랐죠. 네네, 이전까지는 와이너리가 오크 통째로 중개상한테 와인을 넘기면 중개상들이 알아서 병에 담아 팔았대요. 당연히 중간에 막 싸구려 와인이 섞이거나
품들이 훼손될 위험이 엄청 컸겠죠. 통제가 안 되는 거니까요. 근데 무통 로칠드가 딱 선언한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밭에서 기르고 짠 포도주를 우리가 직접 우리 병에 담고 라벨을 붙여서 품질을 100% 보증하겠다. 유통구조를 완전히 뒤엎고 브랜드의 통제권을 가져온 진짜 혁명이었죠. 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1945년부터는 매년 당대 최고의 화가들, 예를 들어서 피카소나 샤갈, 달리, 그리고 한국의 이우환 화백 같은 거장들의 작품을 와인 라벨에 담는 예술 마케팅을 선보였습니다. 아, 병 자체가 예술 작품이 된 거네요. 그렇죠. 자본이 만들어낸 최고급 품질에다가 문화와 예술의 아우라를 완벽하게 입힌 거죠. 대단하네요. 이러한 광적인 집념은 결국 1855년 보르도 와인 등급 분려 당시 2등급에 머물렀던 무통 와인이 1973년에 보르도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1등급으로 승격하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그 라벨에 적힌 모토의 변화가 이 가문의 성격을 진짜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어떤 모토였죠? 2등급 시절에는 나는 1등일 수 없다. 그러나 2등은 거부한다. 나는 무통이다. 이렇게 막 자존심을 세우더니 1973년에 1등급이 되고 나서는 라벨을 이렇게 바꿨죠. 무통은 1등이다. 과거에는 2등이었다. 무통은 변하지 않는다. 와, 소름 돋네요. 무통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의 품질은 처음부터 끝까지 1등이었고 변한 건 너희들의 편협한 평가 기준일 뿐이다 라는 거잖아요. 이 오만할 정도의 자신감과 품질에 대한 원칙이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압도적인 자신감이네요. 하지만 이런 철저한 원칙을 가진 제국도 역사의 거센 동파 앞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자료들을 쫙 보니까 이들이 늘 승승장구한 것만은 절대 아니더라고요. 네, 역사의 거대한 흐름 앞에서는 어떤 가문도 영원한 승자가 될 순 없죠.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로스차일드 가문도 뼈아픈 쇠퇴와 엄청 치명적인 위기들을 겪게 됩니다. 특히 20세기 들어서 금융의 중심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맹렬하게 막 넘어가고 있었는데 이들은 미국 진출에 매우 소극적이었어요. 네, 그게 완전한 패착이 되면서 월스트리트의 신흥 금융가들에게 주도권을 내어주게 되죠. 게다가 1930년대 대공황 때는 오스트리아의 핵심 은행이었던 크레디트 안슈탈트가 파산하면서 엄청난 타격을 입었고요.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나치에게 막대한 재산과 예술품을 몰수당하고 홀로코스트의 위협을 피해서 망명까지 해야 했습니다. 정말 암흑기였죠. 심지어 1980년대 프랑스 미테랑 정부 시절에는 사회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은행이 국유화되면서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뺏기기도 했고요.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네. 이 모든 파산, 전쟁, 몰수의 풍파 속에서 이들은 대체 어떻게 끝내 살아남아서 현대 금융시장에서 여전히 막강한 플레이어로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그 생존의 비밀을 현재 로스차일드 금융그룹인 EDR의 CEO 아리안드 로스차일드의 인터뷰에서 아주 명확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 현 CEO요? 그녀의 등장 자체가 로스차일드의 진화를 상징하거든요. 250년간 철저하게 지켜오던 가족 경영, 그중에서도 철저한 남성 중심의 순혈주의를 깨고 그룹 수장에 오른 첫 비로스차일드 핏줄이자 여성 CEO이기 때문입니다. 아, 로스차일드 핏줄이 아니라고요? 네, 요트와 자동차 경주를 즐기던 로스차일드 가문의 남편 대신에요. 다국적 금융사에서 철저하게 실력을 입증한 아리안이 경영의 전면에 나선 거죠. 핏줄이라는 가장 단단한 껍질을 깨고 능력을 선택한 겁니다. 와, 생존을 위해서 전통을 과감히 버렸네요. 근데 아리안 CEO의 현대적인 투자 철학도 우리의 일반적인 통념을 좀 깹니다. 사실 지금 로스차일드의 운용자산 규모를 보면요. 미국의 거대 운용사인 블랙록이나 뱅가드 같은 곳과 비교하면 덩치가 아주 작습니다. 네, 상대가 안 되는 수준이긴 하죠. 그런데 그녀는 무조건 막 덩치를 키우는 고위험 게임을 하지 않아요. 자료에 나온 지급 여력 비율을 보면 최소 법적 기준치가 보통 12%인데 로스차일드는 이걸 훌쩍 넘는 31%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1%요? 엄청나네요. 쉽게 말해서 최악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빵 터져서 고객들이 당장 내 돈 돌려달라고 막 달려와도 끄떡없이 내어줄 수 있는 현금 체력이 기준치의 거의 3배나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위기에 강한 거군요. 바로 그 압도적인 건전성을 바탕으로요. 그들은 현대 금융의 전쟁터에서 자신들만의 확실한 무기인 사모펀드에 엄청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요? 왜 하필 그쪽인가요? 현재 주식시장 같은 공개시장은 초고속 통신망이란 AI 알고리즘이 막 0.001초 단위로 거래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계들이 매매를 다 하니까요. 로스차일드는 그런 알고리즘과 속도전을 벌이는 대신에 AI가 절대 할 수 없는 영역으로 깊숙이 들어간 겁니다. 바로 비상장 혁신 기업을 발굴해서 5년에서 7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서요. 기업의 구조조정을 돕고 본질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일이죠. 단기적인 분기 수익률에 집착하지 않고 긴 호흡으로 턴어라운드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아, 기계가 할 수 없는 사람의 일을 하는 거네요. 그리고 그 장기 투자를 성공시키는 핵심 동력이 바로 네트워크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막 모니터 앞에 차트나 알고리즘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250년간 축적해온 전 세계 최고위층의 인맥과 직접 교류하면서 돈의 진짜 흐름을 읽어낸다는 거죠. 네, 그 휴먼 네트워크가 진짜 무기죠. 과거 마이어 암쉘 시대에 마차를 타고 유럽을 누비던 그 정보망이 이제는 전 세계의 부와 혁신의 리더들을 연결하는 최고급 네트워크로 진화한 거네요. 맞습니다. 18세기의 프랑크푸르트의 어두운 게토에서 시작해서 누구보다 빠르고 은밀한 통신망으로 정보의 우위를 점하며 세계 금융의 문지기가 되었던 가문.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시달리면서도 예술과 와인을 통해서 문화적 정당성을 쟁취했고요. 또 쇠퇴의 위기 앞에서는 과감히 혈통주의를 깨고 능력 위주의 현대 사모펀드 그룹으로 진화해낸 저정. 정말 파란만장하네요. 네, 로스차일드의 250년 역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거대한 격변 속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살아남는가를 보여주는 거대한 생존기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딱 적용해 볼 수 있는 인사이트의 정수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과거 로스차일드가 정보 부족의 시대에 정보를 독점해서 승리했다면 지금 우리는 완전 정반대로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보가 너무 많아져 문제죠. 여러분은 지금 당장 손에 든 스마트폰 하나로 19세기의 네이선 로스차일드보다 수만 배 많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이 노이즈가 가득한 시대에 여러분은 어떤 정보를 필터링하고 어떻게 자신만의 확고한 가치 기준을 세우실 건가요? 핵심적인 질문이네요. 마치 나는 변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무통 와인처럼요. 단기적인 흔들림 속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나만의 퀄리티와 진짜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점입니다. 동의합니다. 정보의 단순한 양이 아니라 그 파편화된 정보를 어떻게 연결하고 해석해서 나만의 신용으로 만드느냐가 결국 현대사회에서 진짜 부와 생존을 결정지을 테니까요. 자,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암호화된 티언지와 혈통으로 닫힌 거대한 금고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네. 로스차일드는 철저한 인간의 네트워크와 가문의 신뢰를 바탕으로 글로벌 자본주의의 거대한 문지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블록체인, 암호화폐, 그리고 AI 알고리즘이 단 0.001초 만에 인간의 개입이나 중앙은행의 통제 없이 전 세계의 자본을 막 이동시키는 이 완벽한 탈중앙화 시대예요. 과연 제2의 로스차일드 같은 인간 게이트 키퍼가 다시 등장할 수 있을까요? 정말 도발적이면서도 무거운 질문이네요. 아니면 250년을 이어온 인간과 가문이라는 그 끈끈한 신뢰 시스템은 이제 완전히 차갑고 정교한 컴퓨터 코드로 영원히 대체되어 버린 것일까요? 다음 깊은 탐구를 기약하며 이 도발적인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답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